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됐죠. 다양한 정책과 제도 변화와 목표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정부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수준입니다. 선진국들도 이런 계획들을 짤 때마다 재원 마련에 부담을 안게 되는데 역시 재원 마련에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증세 이야기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발장,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빵 하나 훔쳐서 19년 감옥살이를 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법을 어겼을 때 벌금 처분을 받기도 하는데 이 벌금 자체를 결국은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구하기 위해서 만든 은행 이름이 장발장 은행입니다. 정부의 이번 국정운영 과제에서도 지원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혀냈는데요. 장발장 은행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큰 힘을 보태고 있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목요일은 부동산 전망대 마련해 드렸습니다. 과거 참여정부처럼 부동산 가격 급등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많으신데요. 실제 내용은 좀 다릅니다. 관련 이야기 전해드리죠.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178조 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돈을 쓰려면 그만큼의 돈을 마련해야겠죠.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세금을 더 걷는 것, 또 다른 분야의 씀씀이를 줄이는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 역시 후자, 좀 씀씀이를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밝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떳떳하게 증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과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한양여대 세무계 회계학과 오문성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100대 과제 발표됐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사가 그 주제에 쏠리고 있는데 178조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이 돈은 얼만큼 어디서 나온 건가요? 어떤 계획인지 좀 궁금한데요. 요 178조 원이라고 하는 요 숫자는요, 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 취업,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한 42조 3천억 원. 네네. 기초연금하고 아동수당 지급 포함해서 복지 분야에 한 77조 4천억 원. 지역 균형 발전에 실조, 병사 급여 인상하고 이제 북핵에 대한 대응이 8조 4천억. 네. 지방 정부 지원금이 26조 5천억 정도 해서 대략 한 178조 나옵니다. 예. 이 178조. 규모별로는 역대 정부랑 비교해 봤을 때도 좀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좀 늘은 숫자죠. 박근혜 정부가 그때 한 135조였나요? 네네.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저 한 40조 정도가 지금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만큼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돈을 써야 될 일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기도 할 텐데 문제는 재원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증세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민감한 문제긴 한데 이렇게 증세 없는 복지라는 단어에 대한 좀 안 좋은 기억들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보면은 현재 재원 조달 체계에 명목세율을 올리는 얘기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재정 지출을 절감해서 한 60조 정도. 네. 비과세 감면을 줄여가지고 이 조세 지출이라고 그러죠. 네네. 조세 지출을 줄여가지고 한 11조 4천억.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초과 세수. 네. 이 세금이 지금 많이 걷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올해 5월달까지도 뭐 11조 정도가 더 걷어졌다고 그러는데 이런 초과 세수를 한 5년 동안에 60조 정도를 잡아놓고 있는 것이 조금 돋보입니다. 그래서 총 한 132조 정도가 실제로 세금을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고 우리가 이제 조달하겠다는 그런 수치가 되는 거죠. 예, 지금 근거, 즉 세금이 걷어들이는 어떤 재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초과세수 60조 5천억 원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라든지 수출 경기 호조 여러 이유 때문이긴 한데 이게 5년 내내 경기 상황이 좋을 거란 보장도 없고 물론 더 거칠 수도 있겠지만 덜 거칠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178조 중에서 한 60조 정도가 초과세수를 잡아놨는데요. 네네. 이 초과세수는 실은 이제 향후 경기 변동이나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초과세수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자체가 지속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 의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정부도 증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복지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좀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오늘 아침에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이것 좀 공개 토론에서 다시 얘기해야 된다. 이 증세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정확히 표현하셨거든요. 이 부분 보면은 결국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명목세, 즉 숫자로 세율을 얼마나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없는데 증세 논의가 시작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던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하는 게 실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뭐 이 복지 지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재원이 조달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증세를 근데 한다는 얘기를 참 보면 이 정권들이 역대 정권들이 하기가 좀 힘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어느 토론회 가서도 그랬는데 초기에 좀 우리가 이제 복지 수준과 우리가 이제 그 세금 걷어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좀 이렇게 공론화시켜야 되는데 내년에 또 우리 우리 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말을 못 하고 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참 이 세금 얘기 사실은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세금 더 내라 하면 좋아하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인기가 떨어지는 얘기인데 인기는 별개 문제고 이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고령화를 아주 좀 우려스럽게 분석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곧 초고령화까지 될 수 있다. 전 국민의 상당수가 노령 인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럴 경우에 지출과 수입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 부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초과세수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얘기고요. 우리가 초과세수가 생기면서 실제로 다른 인건비나 다른 비용들도 실제 우리가 급여나 이런 부분들도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자면 이번에 인수위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가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러한 어떤 구상을 밝힌 것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국민들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 명목적인 세율을 우리가 올리지 않고도 일단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데 걔가 결국은 어쩜 나중에 돼서 되게 힘들어지면 증세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잠복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게 이 고령화라는 거대한 변화까지 얽혀있으면 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비과세 부분, 즉 여러 가지 세금 지출됐던 부분들을 좀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주던 거 뺏으면은 더 반발이 심해진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이 비과세 감면 줄이는 것은 실은 전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 감면을 실은 이게 주로 다루고 있는 우리 법이 조세특례제한법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항상 그 일몰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시기까지 가면 이제 일단은 이게 없어진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까지는 그냥 없어지는 시기가 되면 또 자동 연장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추세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서 실제 우리가 이게 계속 이제 그런 비과세나 감면의 혜택을 줄 필요가 없는 이런 쪽에는 과감하게 우리가 그걸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또 지금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권 초기에 오히려 정확하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서 좀 추진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세수에 대해서 이런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잘 돼야 된다라는 바람은 다 같을 텐데 잘 안 될 경우에는 좀 복지정책의 확대 범위가 수정되거나 결국 명목세를 올려야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지금 우리 복지 수준하고 이제 우리가 세금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어떤 파지티브한 상관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 지출이 늘어난다는 세금 부담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실제 이 부담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국민적 합의가 우리가 예를 들어 세금을 좀 덜 걷어겠다 그러면 복지 수준을 낮춰야 되는 것이고 복지 수준을 우리가 높이겠다는 것은 세금을 덜 걷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어떤 공론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간에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최고세율 소득세에서 최고세율 구간 조정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가시화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 본다면은 향후 법인세 또 마찬가지고 지금 법인세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명목세를 이렇게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좀 상향 조정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하고 현재 우리 문재인 새 정부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이제 새 정부에 조금 이제 우리가 중간이나 이제 좀 기간이 지날수록
증세에 대한 어떤 그 논의가 네. 현실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목세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세율을 정하시는 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네, 그렇죠. 좀 이 세무 관련된 정책, 행정 광범위하게 활동하시니까요. 지금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나오면서 법인세율은 많이 낮아졌다 이런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네네. 과거 김대중 정부나 참여정부 때도 물론 인하를 했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복귀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가 법인세율 낮춰진 건 맞는데요. 네네. 실제로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어떤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해외도 좀 계속적으로 낮춰져 있었고, 네. 최근에 트럼프도 뭐 굉장히 지금 대폭적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미국에. 그 다음에 좀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도 그렇고 해서 네. 이 부분 꼭 우리나라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예전에 그 명목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말이 이제 좀 많이 나왔을 때 그때 분위기하고는 조금 뒤로 물러선 듯합니다. 네. 그 정부가. 그래서 조금은 지금 현재는 실효세율부터 먼저 건드리고 다시 네. 말하면 조세 지출을 먼저 줄이고 네. 그래도 안 될 때는 마지막에 우리가 명목세율 건드리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도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효세율부터 일단은 실질적인 것부터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부분들부터 건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이 국정운영 계획, 5개년 계획은 뭐 여러 가지 그간에 좀 필요한 목소리들,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과 이런 것들을 다 반영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제대로 이행하려면 뭐 말씀하신 세금에 대한 제대로 논의도 필요하겠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살림살이 틀을 봤을 때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일단 어차피 다 이제 현재 새 정부의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요. 네네. 실제로 이제 정부의 어떤 그 국민들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아주 이렇게 공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하여튼 뭐 제가 볼 땐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 네. 다시 말하면 뭐 재정지출 절감이나 뭐 비과세 감면 줄이고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초과세수도 현재 그 세수 상황이 좋다 보니까 네. 이렇게 초과세수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제가 이렇게 특별히 그 계획이 그렇게 아주 쉽게 달성 가능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꼭 필요한 어떤 증세의 사항이 된다면 정부가 솔직하게 그러한 사항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공청회나 어떤 설득 작업을 과정을 거쳐서 네네. 증세가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께 좀 설득을 구하고 솔직하게 필요한 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조세 심판원 비상임 심판관을 맡고 계시죠.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이 세금 문제 생생경제에서도 여러분께 많이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다룰 때마다 참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냥 내가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나에게 투자하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직접 증세가 적용되면 또 입장은 달라지게 마련인데요. 오늘 경제 공감사전은 이 증세 문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티켓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 확대에 드는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지 않겠다. 즉 지금 내야 되는 세금의 금액을 더 올리거나 새로운 세금 항목을 만들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줄여서 증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실제 쓰여질 돈은 과거 정부보다 더 많죠.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공개적인 논의를 하자라는 게 지금 여권 내부뿐만 아니라 행자부 장관 또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복지에 대한 부분에 동의, 이해가 있다면 아마 증세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의 장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오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복지를 늘리는 것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또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증세에 대해서도 동력을 잃어버리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다 아울러서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 써야 될 곳에 동의한다면 돈 내는 것에도 동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26분 10초를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정운영 과제 얘기도 앞서 인터뷰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경제정책 방향 다음 주에 나온다고요?
네,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렇게 밝혔는데요. 특히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기존의 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 저성장과 양극화 같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건데, 김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가 이 선순환하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목표로 이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해 왔고, 이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과 일자리 중심, 또 이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경제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 경제 체제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겠다 이런 뜻인데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얘기도 핵심으로 밝혀졌네요. 네, 정부가 오늘 이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도 열었는데 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과 방법, 또 이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올해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또 이 파견, 용역 노동자들은 기존의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서 이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와 협의해서 이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0만 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좀 전환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됐습니다. 네, 일단 뭐 방향성 자체를 놓고 보면 환영받을 일이긴 한데요. 전환 기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일단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했고요. 네. 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같은 이 밀접한 업무도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이 판단 기준도 이 완화를 좀 했는데 기존에는 연중 10에서 11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무로 이 과거 2년간 또 앞으로 2년간 지속하는 업무가 그 대상이었는데 네. 새롭게 바뀐 기준에서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중에서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로 이 대상을 넓혔습니다. 네. 아울러 이 그동안 이 정규직 전환 대신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관행을 좀 없애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가 신설되거나 기존의 이 노동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좀 지침을 내렸습니다. 네, 안전과 관련된 일, 또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휴직급여에 대한 상한액도 인상됐네요. 네, 이 정부 부처 합동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뭐 이런 자료를 냈는데요. 네. 이 자료를 보니까 이 고용노동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달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이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좀 인상을 했습니다. 아빠의 달은 이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때 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네. 일반 휴직급여는 1년 이내 기간 동안에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도록 있는데 이 특례는 더 많이 좀 주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달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이 상한액 조정도 있고요. 그 외에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좀 넓혔는데요. 지금은 육아휴직 후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지 받을 수 있었던 이 사후지급금을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육아휴직 복귀를 하면 그 인센티브로 이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복귀 후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지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전이라도 회사를 그만두면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그동안 중소기업만 지원받던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대상이 중견기업으로 좀 확대가 되는데 네. 이 제도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 제도를 도입한 이 사업주에게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 원의 간접 노무비를 지원을 하고 또 이 재택이나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인프라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 이거 관련되신 분들은 좀 관심이 많이 가시는 부분이네요. 프랜차이즈 요즘 뭐 뉴스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는데 가맹점 숫자를 봤더니 18만 개가 넘다고요? 네, 많긴 많아졌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인데 교육 서비스업을 제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18만 1000개를 기록해서 2012년 대비 23%가 늘었습니다. 전체 종사자도 크게 늘었는데요. 2012년에 48만 6천 명에서 66만 명으로 36%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업종별 가맹점 수를 보니까 편의점이 2만 96개로 9,600여 개로 좀 가장 많았고요. 네. 치킨점과 한식 전문점, 커피 전문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뭐 인기 있다고 하니까 정말 동네 편의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인 게 가맹점주들 수입은 별로 신통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좀 나왔는데요. 이 가맹점당 매출이 평균 2억 7,800만 원 정도였는데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이익을 뜻하는 영업이익은 가맹점당 2,740만 원에 그쳤습니다. 네. 임금 근로자 평균 연봉이 3,948만 원이니까요. 70%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이 업종별로 영업이익을 보면 의약품 가맹점이 8,81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안경이 4,890만 원, 문구점이 3,360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이 제빵제과는 2,910만 원, 피자 햄버거는 2,520만 원, 또 치킨과 커피 전문점은 각각 2,360만 원과 2,100만 원대에 그쳤는데 편의점은 12개 업종 중에서 가장 낮은 1,8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예. 자, 해외여행 이제 곧 여름 휴가도 다가오는데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접수된 해외여행 소비자 불만이 24,62건으로 네. 매년 증가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 7,295건에서 2016년에는 18,457건으로 153%나 급증을 했는데요. 같은 기간에 출국자 수가 79% 정도 늘었으니까 소비자 불만은 2배 가까이 좀 많아진 겁니다. 해외여행 소비자 불만은 특히 이제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타났는데 피해 유형을 좀 보니까 계약 해제를 거부한 경우가 56%로 가장 많았고요.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경우, 또 결항이나 연착 같은 운항 지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계약 해제 관련 불만 건수가 2010년 3,500건에서 2016년에는 14,473건으로 3배 가까이 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이 신경 쓰이실 텐데, 이 나라별로도 좀 그런 문제가 있을까 해서 걱정되는데, 어떤 나라가 좀 가장 불만이 많습니까? 네, 중국이 좀 가장 많았는데, 네. 그 여행지가 확인되는 불만 건수 63,400건을 분석을 했더니 중국이 12.5%로 가장 많았고요. 네. 일본과 필리핀, 태국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태국, 필리핀 관련 불만은 분석 기간 중 매년 4위 이내를 기록을 했는데, 네. 7년간 전체 불만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즐겨 찾는 여행지다 보니까 그만큼 불만도 많았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름휴가 어렵게 낸 시간인 만큼 좀 피해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새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좀 선언을 했는데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사람 중심 지속 성장이라는 경제 슬로건이 이번에만큼은 좀 제대로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 저희도 지켜보고 또 응원할 부분들은 응원하고 따질 부분들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오늘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영화 얘기로 이야기를 열겠습니다. 레미제라블 우리 국민 590만 명이 봤는데요. 지난해 촛불 집회에서도 이 영화 속 노래와 춤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공감을 잘하는 이유는 현실 속 이야기와 같기 때문이겠죠. 빵 한 조각에 19년 감옥을 살았던 장발장. 우리 사회에도 실제 장발장이 적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가 받은 벌금형,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요. 숫자도 4만 명을 넘습니다. 2년 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권연대가 주축이 된 장발장은행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 각계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이 신라 같은 희망을 벼랑 끝에 선 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기부로 운영되다 보니 한계가 조금 있긴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5개년 계획에서 지원과 확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은행일까요? 이 장발장은행 직접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셨고 또 지금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죠.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장발장은행, 우연히 알고서 도움을 받았다 이런 사연들도 소개되던데 이거 어떤 은행입니까? 벌금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벌금을 못 내거나 안 내면 교도소에 갑니다. 보통 네. 하루에 5만 원 또는 10만 원씩을 치면서 노역을 강제로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런데 벌금형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게 교도소에 보내는 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죄값을 치르되 돈을 빼앗는 것으로 죄값을 치르는 게 벌금형인데. 네네. 그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거죠. 네. 근데 가벼운 범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도소에 가게 된다면 네. 이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당하게 되는 고통은 죄질이 무거워서 또는 뭐 죄질이 나빠서 위험해서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이고요. 그런 고통을 겪는 분들도 오로지 돈이 없어서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비참합니다.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은행을 만든 거고요. 네. 장발장은행은 벌금 미납을 이유로 교도소에 갈 위기에 닥친 시민들에게 돈을 네. 빌려드리는 은행입니다. 아, 네.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지 좀 궁금한데요. 또 돈도 좀 필요할 텐데 많이 갖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네. 뭐 흔히 얘기하는 진짜 은행은 아니고요. 아, 네. 저희는 뭐 사실 돈 한 푼 없이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네. 후원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4,600명 정도 되는 시민들이 7억 네. 4천여만 원을 모금해 주셨어요. 아, 네. 40,000원씩, 20,000원씩 이렇게 모금해 네. 주신 돈이 큰 돈이 됐고요. 네네. 그걸 통해서 9억 3천여만 원을 대출해 드렸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7억 4천인데 9억 3천을 대출해 드린 건 상환을 한 분들이 생기니까요. 아, 네. 갚은 분들이 지금 한 2억 1천만 원 정도를 갚아주셨고요. 네네. 그 돈을 합해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돈이 늘어나는 마법도 있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예, 이 벌금형이라는 게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돈을 빼앗아서 형벌을 대신한다라고 하지만 이 가끔 노역하는데 뭐 하루 일당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재벌 총수들 보도가 되기도 하는데 좀 약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던 있는 네, 제도라고 봐야 될까요? 제도가 몇 가지가 좀 제도의 미비점이 있는데요. 벌금은 선고받은 다음에 한 달 내에 현찰로 완납해야 됩니다. 현찰 완납 한 달 내에요? 네네. 네. 그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200~3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뭐 다 경제활동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정에 없던 돈을 만들어내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벌금은 카드로도 못 내거든요. 네네. 현찰로만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좀 제도를 바꿔주면 네네.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일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네. 벌금을 못 내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이 1년에 한 5만 명쯤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 가시는 분들이 5만 명이라고요? 네네. 네.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뭐 실제로 교도소에 가서 강제 노역도 안 합니다. 일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네. 갇혀 있는 건데 국가적인 낭비고요. 네. 또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그 가족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끔찍하고요. 네.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라도 절대 감옥에 가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부모 가정의 엄마나 아빠들은 감옥에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으니까 네네. 엄마가 교도소에 갔다고 해서 뭐 국가가 그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돌봐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단지 돈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좀 줄여보자. 그래서 네. 저희가 몇 년 동안 벌금제 개혁 캠페인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잘 안 됐고요. 정부나 의회가 관심이 없었는데 네. 그렇다고 당장 구체적인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서 장발장은행을 만들었고요. 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을 끊는 일이고 또 죄 없는 가족들까지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에 그렇죠. 대한 네. 시급함입니다. 일단 이용하시고 싶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얘기가 담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은행은 아니지만 담보, 네네. 신용, 이자가 없는 산무은행이다.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 같아요. 벌금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그렇죠. 뭐 저희가 뭐 큰 도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이자가 없습니다. 네. 무이자고요. 원금만 나눠서 갚으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300만 원을 저희가 빌려드리면 네. 뭐 1년 동안 한 달에 150만 원씩, 네. 150만 원 아니 250만 원씩, 네네. 25만 원씩 죄송합니다. 저 산수를 잘못해서 네. 25만 원씩 12달에 걸쳐서 나눠 갚으시면 되고요. 네네. 담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대출해드리고요. 보통 네. 은행은 대출을 할 때 돈 빌리는 사람의 그 신용이나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상환 능력을 보는데, 네네. 저희는 갚을 능력보다는 그분이 얼마나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봅니다.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부모 가정의 엄마나 아빠면 정말 무조건 대출해드리고요. 네네. 특히 저희가 생각할 때 감옥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네네. 20살 남짓의 젊은이들이 돈 100~200만 원 때문에 감옥 가게 되면요. 야. 대한민국 또 우리 사회에 대해서 앙심을 품기가 쉽습니다. 막히죠. 네. 네네. 그리고 정말 자괴감, 모멸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대출이 필요한 까닭을 보고 저희가 대출해드립니다. 일반 은행과는 좀 다르죠. 예, 이게 보니까 이름이 43199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이렇게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43199위원회가 뭔가요? 2012년에 한 해 동안 벌금 못 내서 교도소 갔던 사람들이 4만 3천 명인데. 그분들의 숫자군요.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만 8천 명,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예, 네. 이 위원회 숫자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정부가 국정기획 과제, 이 국정계획 얘기하면서 이 장발장 은행도 확대 지원하겠다. 물론 뭐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이고 좀 반길 만한 일인가요? 네, 저희는 뭐 도와주신다니까 굉장히 감사하긴 한데. 네. 저희 장발장 은행이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정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적도 없고요. 네네.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운영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 뭐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저희는 저희 장발장 은행도 중요하지만 저희와 비슷한 은행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중 은행들은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겐 너무 문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규제로 사실 더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급한 돈, 정말 돈 몇백만 원 때문에 숨 넘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거든요. 예. 지금 당장만 그 위기만 모면하면 또 살 수 있는데 하는 분들을 네. 돕기 위한, 뭐 방글라데시에도 유누스가 그런 은행을 맞습니다. 했었고, 또 곳곳에 그런 은행들이 있는데 그런 은행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고, 저희는 주목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공약을 법무부 관련 공약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관련 공약으로 제시하셨더라고요. 국정이행 과제로. 네네. 그래서 우리 금융도 정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만큼 좀 더 따뜻한 은행, 좀 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은행,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멸차지 않은 은행으로 바뀔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사실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은행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좀 비판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돈 받아가서 안 갚아버리면 그만인데 괜히 그 돈으로 그냥 벌금만 내버리고 뭐 갚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비판들도 하실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형편이 어려워서 제때 못 갚는 분들도 좀 계신데요. 네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상환 기간을 연장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라도 갚도록 하고요. 놀라운 일은 저희가 이자가 없는데도 기한보다 빨리 갚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손 잡아드렸더니 저희가 잡았던 손의 온기를 기억한다 할까요? 이런 분들이고요. 또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벌금형 선고받은 분들은 정말 범죄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낮은 경미한 범죄,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운운할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기초질서 위반 행위들이 많습니다. 네. 참 사느라 생긴 뭐 그런 잘못들일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 정말 7억으로 시작된 돈이 지금 9억이 된 이유도 갚는다라는 게 참 놀라운 사실이고, 이 노벨상 받은 유누스가 떠오를 정도입니다. 일단은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럼 나도 여기에 좀 보태서 약간 이런 따뜻한 온기 보태는데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저 정말 감사한 말씀이고요. 장발장 은행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도와주시는 방법이 설명이 돼 있고요. 안정적으로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정기적으로 도와주실 분들은 인권연대 회원이 돼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인권연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발장 은행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한번 검색해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상세하게 취지, 소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함께 하시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한 인터뷰에서 국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이 장발장 은행의 목표는 폐업이다. 좀 독특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지원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폐업이 목표인 독특한 은행 같은 은행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벌금 때문에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자연히 장발장 은행도 필요 없는 거죠. 벌금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고요. 지금 벌금이 불공평한 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다른 벌금을 내야 되는데 같은 벌금을 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혹하거든요.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다른 벌금을 내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 개선, 카드 납부나 이런 게 되면 벌금 때문에 교도소 가는 사람들이 대폭 줄어들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아마 지키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장발장 은행의 역할이었고
저희는 문 닫을 겁니다. 그날이 저희가 꿈꾸는 날입니다. 자, 장발장은행의 행복한 폐업 과연 이루어질지 여러분들의 관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선진국처럼 좀 소득과 상황에 맞는 벌금제도 개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장발장은행의 운영을 맡고 계시죠.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 네, 한 주간 부동산 흐름 살펴봐야 되는데요. 워낙 많은 뉴스와 정책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좀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부동산 뉴스들은 좀 걱정되는 것들이 많은데 과연 그 실체가 뭔지 알아보는 시간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전망대 리얼투데이 장재현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틀, 주무장관도 지금 입고해서 여러 가지 잡혀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참여정부 시절과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데자뷰처럼 걱정하시더라고요. 규제 얘기가 나오자마자 급등해버리지 않았느냐, 부동산. 좀 기다리라고 하는데 집안 사면 이거 나만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지금 참여정부랑 같다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어떤 참여정부와 연관성이 있는 정부가 들어와서 그런 것 같고 또 이제 부동산 시장 역시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의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패턴들이 참여정부 시절에도 역시 가격이 오르고 규제가 나왔던 어떤 그런 패턴들이랑 좀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92년 저희 1기 신도시가 분양을 하고 나서 시작해서부터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왔었고 그 신도시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왔던 것들을 잡기 위해서 정부들이 여러 정책을 했던 거는 뭐 참여정부뿐만 아니라 그 지난 정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이제 그 조금 지금 현재 정부와 그 과거와 좀 달랐던 점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이 많았던 반면에 최근에는 이제 어떤 수도권 전반이나 전국 시장을 보면 분양 시장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조금 수요자들이 몰린다라는 어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되는 어떤 입주 물량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파트가 지어오면서 역대 최근의 물량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물량들이 이제 수도권 신도시나 전국의 어떤 시장에 풀리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입주 물량 리스크가 앞으로 물려있다라는 점, 그리고 대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수요자들은 계속해서 분양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들이 과거 이제 참여정부 시절 재건축과 어떤 분양시장의 규제를 하고 나서 시장의 어떤 실수요자들의 유입이 또 끊겼던 거랑은 조금 다른 양상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참여정부 때 하지 않았던 어떤 정책들, 뭐 양도세 중과라든지 어떤 종부세라든지 그리고 어떤 대출의 어떤 좀 더 강력한 규제들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시장이 처한 사항들을 보면 참여정부 때와는 조금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상승의 모양새도 과거에는 좀 전체적인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지역별 편차도 좀 많은 편이고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보는 모양, 자꾸 지켜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좀 분석해 봤습니다. 예, 어제 국정기획과제에서도 이 부동산 관련 대책 중에 주거 대책 중에 신혼부부, 서민, 뭐 청년 이런 대책이 나왔거든요. 어떤 겁니까? 이게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지난 정부 역시도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정부 역시도 이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2022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0만 건구를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약 30%에 해당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물량을 공급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신혼부부 대상의 특별공급의 비율을 좀 늘려서 이제 저소득층 신혼부부들이 조금 주거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이라든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어떤 2년 동안 월 최대 10만 원 주거 지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항상 과거의 정부와 지금 현재의 정부의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공급해줄 수 있는 곳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어떤 박근혜 정부 때도 임대주택을 20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고 했지만 어떤 지역민들의 어떤 이 지역 이주라든지 혹은 어떤 지을 수 있는 어떤 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보가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결국 임대주택 부분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못한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되지 않는 이상에는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어떤 임대주택을 20만 가구 늘리겠다 하더라도 실제 어떤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반복되는 정책이지만 좀 더 현실에 맞아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주택 가격 또 상황 앞서 첫 번째 질문에도 드렸지만 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기다렸다가 언제 사야 되지 또 여러 가지 혜택 얘기를 하고 있고 주택 시장의 어떤 변화를 예측한다는 게 어려운데요. 얼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대부분 다 틀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참 전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지난 1월에 저희 2016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2017년 부동산 시장 조만 발표 이런 어떤 긴 전망의 어떤 자료를 내서 주택 가격이 0.2%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는 가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이제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신규 주택 시장이나 어떤 재고 시장의 모두 리스크가 확대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 이유로 집값이 0.8%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또 반대로 집값이 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망치들이 조금 틀렸다는 건 사실은 여러 가지 주택 금리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분양 시장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실소자들을 위주한 어떤 시장들의 어떤 확대, 그다음에 대출 규제가 되기 전에 어떤 실소자들이 많이 모였던 그런 어떤 점들, 이런 어떤 부분의 어떤 특별한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이제 물량과 공급 이런 차원에서만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만 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전망치가 나온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실수요자들이 집을 언제 사야 되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저희도 과거에 계속 말씀은 해왔지만 이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시기보다는 어떤 입지나 어떤 주변의 어떤 상황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때 매입의 어떤 내 집 마련의 어떤 시기를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앞으로는 계속 금리가 이제 오를 거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8월쯤 되면 이제 정부의 어떤 강력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부분,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부담이 덜한, 그러니까 금리도 좀 낮고, 대출을 받기도 좀 쉬운 어떤 지점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어떤 정부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주택시장 혹시 분양시장이 과열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제를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때 오히려 앞으로보다 이제 대출이라든지 혹은 어떤 집에 대한 부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좋을 때 내 집 마련을 고려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당장 가격의 오르내림이 아니라 지금 이 장재현 팀장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제 내가 어떤 부담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집을 마련할지에 대한 판단이 좀 더 중요하고 우선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네,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030 휴대전화 뒷번호 쓰시는 분입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장 보러 나왔는데 채소들이 정말 비쌉니다. 몇 개 사면 몇만 원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이거 여름철 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9193님은 동생이 9월에 군대 가는데 워터파크 가고 싶어요. 티켓 주세요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군대 가야 된다고 하니까 또 의무를 다 하시는데 세금도 의무죠. 5540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세 이유만 확실하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만 있으면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4867님도 세금이라는 어감 자체가 마치 내 돈 뺏어서 공직자 돈잔치 시킨다라는 부정적 인식인 것 같습니다. 제목도 좀 바꾸고 투명하게 사용해서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의견들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세금 이야기, 증세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납세 의무 말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동생을 위해서 워터파크 티켓 얘기하신 9193님께 워터파크 티켓 선물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도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 또 선물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김호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